김여정을 태운 북한 전용기 참매 1호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레이더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내 전체에 아무도 들은 적 없는 프로토콜 C-7이 울렸습니다. 그 암호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 이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부터 그날 참매 1호 안에서 무슨 일이 시작됐는지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륙 직전 조종사석에서 이런 무전이 들려왔다. 지상 통제, 응답 없음. 기체 내부 프로토콜 C-7 발동. 프로토콜 C-7. 이건 우리가 존재만 알고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 없는 코드였다. 전용기 전체를 외부 차단하고 기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최상위 비밀 비상명령. 그날 난 직감했습니다. 이 비행은 돌아오는 비행이 아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올해 54이 되었네요. 저는 평양 사람이 아니어서 늘 고향이 그립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제철소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옥수수로 엿을 만들어 팔았어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죠. 아침마다 강냉이 죽을 먹으며 학교에 갔고 겨울이면 신발에 구멍이 나도 그냥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재주가 있었어요. 고장난 라디오를 뜯어서 고치고 동네 사람들 시계를 고쳐주곤 했죠. 16살 때 기술학교에 들어갔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기통신항전 장비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기술자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6에 평양으로 발령받았고 순안공항 비밀구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죠. 그저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평양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양 순안공항 비밀구역은 일반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 끝에 경납고가 있고 그 안에 특별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김여정의 전용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접근하려면 3번의 검문을 거쳐야 했고 신분증과 출입증, 당일 작업 허가서까지 확인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 전용기의 통신 및 항전 장비 담당자였습니다. 레이더, 통신 암호화 시스템, 비상신호 장치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야 했죠. 일주일에 2번씩 점검했고 비행 전날에는 반드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오류도 제 목숨과 직결되었으니까요. 보위부 요원들은 항상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만지는지, 어디를 보는지 전부 기록되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2023년 5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인력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2~3명이던 요원이 67명으로 증가했고 경납고 주변의 초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여정의 이동 일정도 예전처럼 공개되지 않았죠. 이전에는 비행 이틀 전에 준비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당일 아침에야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도 침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서로 눈만 마주칠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27일, 저는 통신 장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신호 패턴이 미세하게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통신 주파수를 조정해둔 흔적이었습니다. 암호화 레이어가 한 단계 더 추가되어 있었고 지상 관제와의 연결 방식도 바뀌어 있었죠.
이건 제가 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 누군가 이 시스템을 건드렸다는 뜻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고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만약 이게 상부의 지시였다면,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국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위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5월 30일 새벽 5시,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경납고로 즉시 출동하라는 명령이었죠. 도착했을 때 전용기는 이미 활주로로 이동 준비 중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연료 주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최종 점검 지시를 받았습니다. 통신 시스템, 항법 장치, 비상 신호 모두 정상이었죠. 작업을 마치고 하차하려는데 보위부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진수 동무, 오늘 탑승 명단에 들어갔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내 후미 좌석에 탑승하게. 비행 중 통신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니. 이건 비정상적인 지시였습니다. 정비 기술자는 절대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아요. 만약 비행 중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질문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령에 질문하는 건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기내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김여정 가족을 처음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김여정은 앞쪽 특실 좌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그 옆에 있었어요. 딸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고 아들은 10살 정도였죠. 아이들은 훈련받은 듯 조용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여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후미 좌석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경호원 4명이 기내 중앙과 앞쪽에 자리 잡았어요.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보통은 8명에서 10명이 탑승했거든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진동이 기체 전체를 흔들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평양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기내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죠. 김여정의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어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아들은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죠. 경호원들조차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활주로 끝에 도착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조종사가 출력을 올리기 시작했고 기체가 천천히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석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기체가 떨렸어요. 바퀴가 지면을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체가 상승했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졌고 산들이 발밑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이 비행이 어디로 가는지,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김여정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비행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기체가 순환 고도에 안착했습니다. 1000m 상공이었죠. 엔진 소리는 일정했고 흔들림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후미 좌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죠. 김여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아들은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경호원 4명은 각자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여정 가족을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경호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졌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김여정의 남편이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봤어요. 손등에 땀이 맺혀 있었죠. 그는 창밖을 보다가 아내를 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딸아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김여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경호원 하나가 무전기를 귀에 댔습니다. 잠시 뭔가를 듣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옆 경호원을 쳐다봤고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소 같으면 경호원들은 서로 농담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흘렀죠. 한 경호원이 김여정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른 경호원도 그를 힐끗 봤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누가 어느 편인지 알 수 없다는 긴장감이 기내를 채웠습니다. 기내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순항 중입니다. 기상 상태 양호합니다. 담담한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죠. 저만 느낀 걸까요? 경호원 하나가 조종실 쪽을 쳐다봤어요. 그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전기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통신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김여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이 즉시 고개를 들었어요. 동무, 어디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내 뒤쪽 화장실로 걸어갔죠. 경호원 둘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김여정의 뒤를 바짝 따라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서요. 김여정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경호원 둘은 문 밖에 서서 서로를 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죠. 왜 저렇게까지 감시하는 걸까요? 화장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너무 오래 조용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문을 두드렸죠. 동무,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경호원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동무, 잠시 후 김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몇 분 후 문이 열렸고 김여정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경호원들을 지나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봤고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때 기내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였어요. 경호원들이 고개를 들었죠.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타, 응답 바랍니다.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연결 상태, 불안정, 잡음이 더 커졌고 그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응답하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죠. 이상하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다른 경호원도 자신의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통신이 끊겼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비행 중에는 지상 관제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죠. 경호원이 조종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이 나왔죠. 그의 얼굴은 더 굳어 있었어요. 조종사가 말하길 일시적인 통신 장애라고 합니다. 곧 복구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경호원들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여정의 남편이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이거. 그가 속삭였어요. 김여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딸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김여정이 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가족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진동이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방향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느낌상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죠. 구름층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지만 태양의 위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경호원도 느꼈는지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나? 그가 중얼거렸죠. 다른 경호원이 그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느낌이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종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어요. 불안한 침묵만이 흘렀죠. 통신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확인. 현재 위치 보고하라.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들렸습니다. 조종사가 대답했죠. 현재 순항 중입니다. 위치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경호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종사가 위치를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비정상적이었어요. 관제탑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즉시 보고하라. 하지만 곧 잡음이 다시 시작되었고 연결이 끊겼어요. 경호원 하나가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김여정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죠.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죠. 남편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용히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저는 제 역할을 떠올렸습니다. 통신 장비 담당자.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저를 봤죠. 뭐 하나? 통신 장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내 중앙의 통신 패널로 갔습니다. 작은 금속 덮개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죠. 시스템은 작동 중이었어요.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암호화 레이어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주파수 대역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짧게 깜빡였다가 사라졌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할 코드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암호였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시 화면을 봤지만 코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누군가 이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통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비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경호원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본 게 정확히 뭔지도 알 수 없었죠. 단지 느낌만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저는 덮개를 닫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 있나? 아니요. 일시적인 장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죠. 김여정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저는 제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비행은 어디서 끝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이 비행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기체가 안정 고도에 진입했습니다. 10,000m 상공이었죠. 엔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기내를 채웠고 창밖으로는 새하얀 구름층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후 좌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김여정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경호원들은 기내 중앙과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여정 가족 쪽으로 향했어요. 감시하는 건지 보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비행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으니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륙 30분 후 김여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즉시 고개를 들었죠. 동무, 어디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경호원이 따라 일어섰고 또 다른 경호원도 움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여정이 움직일 때 경호원들은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그들은 거의 붙어서 따라갔습니다.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것처럼. 김여정이 화장실 문을 닫았고 경호원 둘은 문 밖에 서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죠. 김여정은 권력의 핵심인데 왜 경호원들이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몇 분 후 김여정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가면서 남편과 짧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는 아내를 보는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김여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배고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김여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조용한 걸까요? 기내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고도 12,000m 순항 중입니다. 목적지까지 약 40분 소요 예정입니다. 담담한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비행 전에 목적지가 공지되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경호원 중 한 명을 봤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뭔가를 듣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옆 경호원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 경호원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고 조종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나지막이 뭔가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크게 요동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좌석 팔걸이를 잡았죠. 김여정의 딸아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김여정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뭐지? 그가 중얼거렸죠. 저도 창밖을 봤어요. 구름층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지만 기체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느낌상으로요. 경호원들도 느꼈는지 서로를 쳐다봤어요. 조종실 문이 다시 열렸고 경호원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기내 스피커가 다시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종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잡음이었죠. 지직거리는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고 그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 즉시. 배신하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여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남편이 그녀를 봤죠. 여보. 그가 속삭였습니다. 김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김여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동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존중의 어조였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김여정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상황? 지금 통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 관제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창밖을 봤죠. 경호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무, 대답해 주십시오. 나도 모른다. 김여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경호원도 그걸 눈치챘죠. 그는 뒤로 물러서며 다른 경호원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떠올렸습니다. 통신 장비 담당자. 만약 정말 통신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저를 봤죠. 어디 가나? 통신 장비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내 중앙의 통신 패널로 갔습니다. 작은 금속 덮개를 열고 내부를 확인했죠. 암호화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고 신호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건 제가 5월 27일에 발견했던 그 변조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비행을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통신을 차단하고 지상과의 연결을 끊고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저는 경호원을 봤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변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냐? 누군가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지상 관제와 연결할 수 없도록요. 경호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입니다. 비행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경호원이 김여정을 돌아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죠. 경호원이 다가갔습니다. 동무, 이건 당신이 한 짓입니까?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경호원이 남편을 밀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조종사가 나왔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상 관제에서 즉시 회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불안정해서 정확한 지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로를 봤죠. 회항. 예,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김여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그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야?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죠.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돼요? 김여정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명령은 회항이었지만 김여정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통신은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들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경호원이 김여정에게 다가갔어요. 동무,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김여정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에 기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경호원이 총을 만졌습니다. 동무, 그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알고 있다. 김여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반역이었어요. 명백한 반역. 김여정은 지금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죠. 경호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상대는 김여정이었어요. 권력의 핵심,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상황 보고합니다. 김여정 동무가 회항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죠. 연결이 끊겨 있었어요. 경호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죠. 기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요. 난기류였어요. 김여정의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날씨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전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 착용하십시오. 난기류 구간 진입합니다. 경호원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의 손은 여전히 총에 가 있었어요. 김여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그 눈물을 봤어요.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서 난기류가 심해졌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짐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좌석을 꽉 잡았습니다. 김여정의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딸아이도 따라 울었죠. 남편이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달랬지만 그의 얼굴도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경호원 하나가 조종실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항로가 이탈했습니다. 관제와 연결이 안 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지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원이 돌아서며 김여정을 봤어요. 이게 당신이 원한 겁니까?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어둠 속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비행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하늘 어딘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점점 커졌어요. 난기류였죠. 저는 좌석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짙은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고도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체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위아래로 요동쳤고 좌우로 기울었습니다. 김여정의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남편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고 김여정은 창밖을 응시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좌석을 붙잡았죠. 한 명이 조종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기류입니다. 고도를 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라는 걸. 기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찔렀죠. 붉은 불빛이 기내를 채웠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경보냐? 한 명이 소리쳤죠. 조종실 문이 열렸고
부조종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연료 압력에 이상이 있습니다. 항법 장비도 일부 작동을 멈췄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그를 붙잡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아나? 모릅니다. 관제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부조종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죠. 경호원이 그를 밀쳤습니다. 제정신이냐? 당장 위치를 찾아. 부조종사는 조종실로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고 경보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김여정의 남편이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딸아이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죽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여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면 끝이라는 걸. 가족 모두가 제거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비행을 선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경호원들이 모여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죠. 우리는 회항해야 한다. 명령이 내려왔다. 다른 경호원이 반박했습니다. 통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명령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이대로 추락하자는 거냐? 나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가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느 편인지 알 수 없었죠. 한 경호원이 허리춤에 찬 총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경호원도 똑같이 했어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 좁은 기내에서 총이 발사되면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기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훨씬 심했어요. 좌석이 들썩거렸고 짐칸에서 뭔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한 명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저도 좌석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김여정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이 가족을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심하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비스듬히 흘러갔죠. 조종사가 기체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통신 패널을 봤습니다.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패널로 갔죠. 경호원 하나가 저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냐? 통신 시스템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덮개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오류 코드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잠금 장치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도록 설정해놨어요. 그것도 비행 전에 미리.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비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김여정이 계획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비행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끝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호원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뭔가 발견했나?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통신이 잠겨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차단해놨습니다. 경호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모릅니다. 하지만 비행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여정을 쳐다봤죠. 그리고 다른 경호원들을 봤어요. 이게 당신들 짓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죠. 경호원이 총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배신자가 있다. 다른 경호원들도 총을 꺼냈어요. 기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종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비상 착륙 준비하십시오. 경호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 명이 소리쳤죠. 조종실 문이 열렸고 조종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더 이상 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어디에? 모릅니다. 지금 아래쪽을 확인 중입니다. 조종사는 다시 조종실로 들어갔어요. 경호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죠. 비상 착륙이라는 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김여정이 남편과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아들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딸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김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던 여자가 지금은 그저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일 뿐이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중력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좌석에서 떠올랐고 안전벨트가 저를 간신히 붙잡았죠. 경호원들이 비명을 질렀고 김여정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체가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과 땅이 뒤섞여 보였죠.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당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체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렸고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기체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급강하가 멈추고 수평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종사가 간신히 통제를 되찾은 것 같았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층 아래로 땅이 보였습니다. 산과 숲이 펼쳐져 있었죠. 기체는 여전히 하강 중이었지만 속도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륙 지점을 찾았습니다. 평지가 보입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경호원들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김여정도 가족과 함께 벨트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제 벨트를 다시 조였죠. 기체가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커 보였어요. 조종사가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죠. 바퀴가 펼쳐지는 소리였어요. 기체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지가 보였습니다. 풀밭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착륙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조종사가 출력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기체가 미끄러지듯 내려갔죠.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어요. 저는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체가 미끄러졌어요. 땅 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죠. 나무 가지들이 기체를 스쳤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기체가 멈췄습니다. 완전히요. 엔진 소리도 멈췄어요. 경보음도 꺼졌습니다. 기내는 조용해졌죠.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김여정도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괜찮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김여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모두 무사합니까? 경호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무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종사가 창밖을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숲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죠. 경호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봅시다. 한 명이 비상구를 열었어요.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그 공기를 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주변을 확인한 후 김여정 가족을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풀이 밟혔고 흙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숲이었습니다. 산이 멀리 보였고 하늘은 회색이었죠. 김여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가족을 감쌌어요. 경호원들은 무전기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와 연락이 안 됩니다. 한 명이 말했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기체를 돌아봤습니다. 날개가 부서져 있었고 동체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어요. 엔진 하나는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이 기체는 다시는 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신 패널을 떠올렸어요. 그 마지막 신호를요. 깜빡이던 잔광을요. 그게 구조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추적하는 신호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만 있었어요. 이 비행이 끝난 게 아니라는, 뭔가 시작되었다는. 김여정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너머에서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잊혀진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이 비행의 마지막 증인은 저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